안녕하세요. 생활 속 톡톡 튀는 경제 방송인 김태남의 궁죽통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김태남의 궁죽통에서는 우리 시청자들의 경제적인 문제 함께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매일 날마다 나오는 경제 뉴스 이제는 좀 제대로 해석해서 가정경제를 흑자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우리 시청자들 그리고 우리 일반인들 많은 분들이 언론에 많이들 속고 계세요. 부동산만 바라보는 그런 시각 우리나라에 팽배해 있잖아요. 그 부분 관련해서 데이터가 나온 게 있어서 우리 애청자들과 함께 우리는 속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즉 상위 1%가요 전체 이자 소득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 쏠림이 심각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금융소득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은 부동산, 그러니까 이미 다주택자들이 투기를 해온 이 부동산 시장에 실수요자로서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성공한 성공담들만 듣다 보니까 금융상품에는 별다른 매력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상위 1%인 그들이 우리들을 속이고 있는 건데요. 역시 데이터도 우리 일반인들, 서민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다 속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도 하나의 투자 자산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문화는, 지금 분위기는 부동산만이 다인 것처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자산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동산이기 때문에, 동산이 아니잖아요. 유동자산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현금으로 쓸 수 있지가 않아요. 부동산을 쓰려면 대출 받아야 되거든요. 늙어서 무슨 부동산으로 대출받아서 뭐 노후 생활을 합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동산 비중이 한 80%대에서 한 30-40%대로 줄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상위 1%가 거의 이자 소득의 반,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림의 떡이에요. 이제 금융상품도. 왜? 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언론 플레이에. 오늘 이런 이야기 얼마나 당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만 상위 1%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금융소득마저 우리들은 다 뺏기고 있습니다. 상위 1%가 가져가도록요. 부동산도 금융자산도 일반인에게는 먼 남의 나라 일이 되고 만 건데요. 이제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균형감, 밸런스를 갖도록 좀 노력을 올해 2019년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데이터들 한번 좀 볼게요. 금융소득 상위 1%가요. 전체 이자 소득의 절반은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2018년 국세 통계 연보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나온 국세 통계 연보를 분석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정확하겠죠. 그리고 이자 소득 말고 배당 소득이 있습니다. 역시 상위 1%가요. 69%, 70% 가까이 갖고 가고 있습니다. 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자들이 금융소득,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 다 가져간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들은 부동산도 안 돼, 금융소득도 안 돼. 이런 문제에 봉착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실수요자들은 여러 가지 중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쏠림이, 부동산에 쏠림이 돼 있다 보니까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또 하나, 노동소득, 사업소득, 이게 너무나 낮기 때문에 1997년 IMF 사태 이후 비정규직이 발생하고 자영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이 낮아졌습니다. 정규직들은 높아졌지만 그로 인해서
이렇게 여유 있게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금융상품에 저축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아주 적어진 거죠. 이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2017년 기준으로 보니까요, 이자 소득 신고자가 5,243만 명이었습니다. 이들이 받은 전체 이자 소득이 13조 8천억 원이었죠. 굉장히 큽니다. 이 중에 상위 1%인 52만 명이 6조 3,500억 원을 가져갔어요. 46%를요. 그리고 상위 1%가 가져간 1인당 평균 이자 소득이 얼마인지 아세요? 1년에 이자로만 1,200만 원. 월로 따지면 매월 100만 원씩 이자를 가져간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배당소득은 더해요. 전체 배당소득 신고 인원은 931만 명인데 상위 1%인 9만 명이 가져간 배당소득은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이자소득도 13조 원이었잖아요. 배당소득도 13조 5천억 원인데 상위 1%가 가져간 게 13조 5천억 원입니다. 이들의 평균 배당소득은 얼마였냐면 1인당 1억 4,500만 원이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너무 당하고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만 바라보게 만들어 놓고 정작 유동자산, 즉 평소에 쓸 수 있는 자금으로 가져가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상위 1%가 다 갖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일반인들은 다 속고 있는 거죠. 부동산만 바라보게 해놓고. 왜? 부동산밖에 없다. 투자할 자산은. 이렇게 속이고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한 게 있어요. 이렇게 금융소득 상위 1%가 다 가져가는데 소득에 대한 세금은요, 낮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오히려 낮아지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이자소득세가 15.4%죠? 어마어마합니다. 금융소득을 10분위로 나눴어요. 하위 1분위부터 상위 10분위까지. 1분위가 제일 낮고요. 10분위가 제일 높은 금융소득이에요. 그런데 제일 낮은 금융소득 1분위가 실효세율이 13.93%입니다. 그런데 9분위가요 6%밖에 안 내요. 한마디로 금융소득은 점점 많아지는데 세율은 더 낮은 거죠. 반 이상.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융소득 제일 낮게 가져가는 사람들이 제일 세금 많이 내고, 오히려 금융소득이 많아질수록 세금을 덜 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 다들 아셨나요? 아니, 그 소득이 많으면 더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이건 거의 다 불로소득인데. 내가 일해서 버는 게 아니잖아요.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다양한 비과세나 분리과세 금융상품을 금융소득이 많은 계층에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자산이 적을 경우에는 절세 요인이 크지 않아요. 왜? 이자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런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금액이 큰 사람일수록 절세상품 당연히 활용하죠.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서 2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들어가는데요. 이 연 2천만 원을 넘지 않게끔 금융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금융부자들한테는 많습니다. 오히려 일반인들은 이거를 못하고 있죠. 왜? 연 이자소득, 배당소득 합쳐서 2천만 원 이상 받는 일반인들 없기 때문이죠. 자, 보세요. 연 2%의 예금이다. 그러면 100만 원을 일반 은행에 2% 예금에 넣었다. 그럼 2만 원을 이자로 받잖아요. 그러면 2천만 원을 받으려면 100배? 아니죠. 1000배를 넣어야 됩니다. 100만 원이 아니라, 그쵸? 10억 원을 넣어야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일반인들 통계청에 나온
50대의 일반인들의 평균 재산이 4억 3천이라고 하고요. 60대 갔을 때는 3억 2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부동산 포함해서요. 그런데 10억 원이라는 금융자산이 우리들한테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 2천만 원 넘는다는 건 사실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만 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절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이제는 우리들 금융상품을 할 때도 절세상품에 많이들 가입하셔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내야 돼요. 물론 앞으로 이런 절세상품들을 점점 없애는 게 추세가 될 겁니다. 안타까운 현상이죠. 결국 극소수의 최고 소득자가 전체 금융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자산소득의 불평등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겁니다. 이제 우리 시청자들 다양한 금융상품과 부동산을 각각 객관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는 부동산이 대박이었기 때문에 대박 아이템이었기 때문에 부동산만 바라본다. 이런 거는 이제 없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실효세율이 이제 금융소득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실효세율이 낮아지잖아요. 바로 금융소득, 과세대조, 과세제도도 개편을 해서 소득이 많은 만큼 세금을 더 낼 수 있게 하는 쪽으로 바꿔가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일반인들은 부동산에서 그동안 끝물을 받는 그런 수모를 당해왔는데 금융자산에서도 이런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걸 아셨으니까, 저도 이제 알게 됐으니까 수모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현명하게 금융상품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동산과 금융자산 둘 다 모두 제대로 균형 있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가정경제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하나의 수익률이 아니라요,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 포함해서 말이죠. 이제 현명한 소비자가 돼야 돼요. 금융 소비자, 부동산 소비자. 그래야만 우리 것을 우리가 챙겨갈 수 있습니다. 아직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우리 시민들의 이러한 미래의 어떤 노후 불안을 없애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일단은 우리 스스로 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정부의 요구를 더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세금을 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돌려받는 측면에서라도 분명히 공동체가 같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기도 할 겁니다. 자, 우리 금융자산에도 이렇게 차별받고 있다는 거 오늘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신의 금융 포트폴리오 그리고 부동산과 금융자산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시는 시간 오늘부로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와 관련해서 재무상담 그리고 재무설계 관련해서 문의하실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다음 카페가 있습니다. 김태남의 궁죽통이라고요. 여기에 가입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되는데 카페 가입하시고 우수회원을 꼭 요청해 주셔야 돼요. 그러셔야만 국내 투자상품 소개란들 보실 수가 있고 문의도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카페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연락처를 통해서 문의를 남기실 때는 반드시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여기서도 소개드리자면 연락처는 010-2732-0233입니다. 그리고 문의를 문자로 남기실 때는 성함, 그리고 현재의 상황, 현재의 재무 상황이 있죠. 그리고 저축과 투자의 비중 어떻게 하고 싶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양질의 상담이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알찬 내용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만, 안녕.